제가 굳이 여기에 인공지능 역사를 담은 이유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게 하려고. 응? 지금 여러분 챗GPT나 뭐죠 그 미드저니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뭐야? 나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잖아. 나보다 글을 더 잘 쓰잖아. 나보다 더 코드를 잘 만들잖아. 이게 뭐지? 인공지능이란 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눅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보면 인격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데 실은 아니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알고리즘이고 소프트웨어야.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거인 거고 이건 내가 매니저업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여기다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지만 그동안 과거에는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고 또 새로운 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접근과 지금의 접근 지금의 방법이 합쳐지면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무 친하잖아. 이렇게 편하잖아. 거기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인공지능 결과물에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매니저업을 하고 내가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계냐? 어떤 기계냐면 마치 그들이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 AI의 목적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젊은 나이 때 2010년 초에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마빈 민스키, 존 맥카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07년에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드는 어떤 과학,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것과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 효율성이 높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지능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로만 이 방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분은 뒤에서 할 거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서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야, 있잖아, 이거 어떤 글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인 거야. 가라는 글자는 있잖아, 이렇게 수평으로 똑같은 색깔의 것이 존재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꺾어져. 이렇게 색깔이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 있다가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고양이라는 거 있잖아. 눈이 두 개인 거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수염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얘는 고양이겠니? 개겠니? 닭이겠니? 이런 식으로 그 지능을 부여하는 그런 심볼리즘 그런 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컴퓨터에게 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했던 분이고, 근데 실제 우리가 생성형 그 미드전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원리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요즘에 사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스트롱 AI, 윅 AI, 제너럴 인텔리전스, 내로우 인텔리전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 어떤 문제를 주든 걔가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갖다 놓더라도 걔가 주변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AGI겠죠. 간혹 가다가 구글에서 뭘 만들었는데 굉장히 심플한 환경이야. 얘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어떤 임의의 환경에 던졌는데 걔가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한 다음에 주변을 인식해가지고 이동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와, AGI다 막 박수를 치지만 아직은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챗GPT는 어떤 문제, 식당에 대한 거 물어봐도 되고, 논문에 대한 거 물어봐도 되고, 파이썬에 대한 거 물어봐도 되고, 농담을 물어봐도 되고, 걔가 거의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벌써 AGI가 맞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걔는 그냥 프로그램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것만 갖고 대답하는 거지. 걔가 뭐 어떤데 아무 상황에서든 걔가 뭔가 할 수 있어? 아직 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의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생각들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AGI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잘.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형태, 특정한 종류, 특정한 문제, 어떤 특정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다른 태스크에 자동으로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개발된 다음에 문제가 바뀌면 다시 코드를 새로 짜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개발된 기술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는데 점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해질까? 어떨 것 같아? 고민해봤니? 해봐 한번. 근데 진짜 그거는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혹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어떤 보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지는 걸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물론 모든 엔지니어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싱귤레러티라고 영어로는 싱귤레러티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특이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언컨트롤러블 해요. 사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도대체 얘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고, 사람보다 더 영리해져서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그 지점을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이게 올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싱귤레러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시점을 모를 겁니다. 생각해봐.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시점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이런 얘기, 여기 또 연계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차가 저기 오고 있어. 야, 저 기차 언제 오냐? 라고 하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 사람이 잡아서 뭔가 해보기에는 더 빠르게 가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싱귤레러티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특이점이 왔다라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특이점은 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시점을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을까? 아니야,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고민해야 돼. 그 사람은 행복할까? 그 상황에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꾸준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분야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저는 네트워크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빠르게 여러분의 그 페이지가 여러분의 화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거였고요. 근데 그 기술조차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조금 더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내는 속도, 받는 속도,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인공지능이 큰 소프트웨어 영역 안에서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다른 세부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중에 그 와중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고 기계로 하여금 그 방식과 똑같이 행동하게끔 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인 거고 최근에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이터 야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자 그러면 새로운 상황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또 기계학습은 기계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원칙을 스스로 원리를 스스로 알아낸다라고 할 때 그 알아내는 방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통계학적인 것도 있고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뇌구조 사람의 뇌에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고 그래서 어떤 리액션,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는 그런 구조와 같은 모양을 설계하는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점 이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드저니 그쵸. 디퓨전, 그러니까 미드저니라든지 아니면 뭐 챗GPT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이퍼클로버 나왔죠. 그렇죠? 하이퍼클로버 X라든지 이런 애들 다 이 딥러닝 구조로 돼 있어서 뭐 요즘엔 거의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이라고 1대1 대응하지만 사실은 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이야기 닭 잡는 칼로 아니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면 잡히긴 하겠죠. 근데 낭비죠. 그죠? 그냥 여기다 하나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삽으로 하면 될 일을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면 그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결국 사람보다 좀 더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입문 시간에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조금 더 쉽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지능 좀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슈퍼바이즈 러닝. 교수님 아까 그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면서요. 기계 스스로 알아서 해요.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런 거예요. 자, 개랑 고양이랑 닭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고양이는 자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여기에 수염이 났고 귀가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쫙 제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만 잔뜩 보여주는 거야. 고양이 사진만 잔뜩 보여주면 얘가 스스로 고양이라는 애는 이런 특징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옛날에는 다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계학습인 겁니다. 자, 아무튼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는 닭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얘한테 보여주면 얘가 개란 건 이런 특징 물론 설명할 수는 없어. 얘가 왜 얘를 고양이라고 하는지 얘를 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체를 모르겠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야 얘는 개야 닭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리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길을 다니면서 야 나무야 이게 이파리야 이게 꽃이야 이게 무궁화야 이게 뭐 백합이야 이런 거 다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죠? 날까? 한두 살 때, 세네 살 때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려나?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슈퍼바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류하는 거에 대한 뇌 속에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다 보면 저거 나뭇잎이네? 저거는 개네? 고양이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닭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얘 비슷하게 생겼네? 얘 비슷하게 생겼네? 얘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식의 분류는 가능한 거죠. 얘가 뭔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지만 그룹핑은 가능해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그룹핑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고양이 개 사진이 있고요. 닭 사진이 있고 고양이 사진들이 막 있습니다. 막 닭 사진 이런 거 섞여주면 얘가 딱 보고 얘네들이 비슷한 애들인데? 얘네들 비슷한 애들이네? 얘네들 비슷한 애들이네? 얘네들 비슷한 애들이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게 이 자체로도 의미를 갖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라벨 이름표를 붙여야 되잖아. 이름표를 붙여야 될 때 그냥 데이터를 마구 아무렇게나 주고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룹핑을 먼저 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주면 그룹 라벨링 이름표 붙일 때 훨씬 수월하게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 어떤 도움을 주는 일도 하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사전에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인가요? 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인가요? 꼭 이렇게 막 선을 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여러분 MBTI 하나요? 자기 MBTI를 알면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라고 하던데 MBTI도 마찬가지야. 뭐 INFP 하는데 I라는 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라는 성향을 가졌다고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막 칼로 잘라가지고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연구를 했는데 고전적으로는. 근데 아직도 이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심볼리즘과 커넥셔니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심볼리즘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명쾌하게 또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팩트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양이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수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규칙. 이 사람은 아버지야. 이 사람은 어머니야. 이 사람은 딸이야. 이 사람은 아들이야.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일 때 부부라고 하는 거야. 아빠와 이런 사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들을 부모 관계라고 하는 거야. 부자 관계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룰. 세상의 어떤 규칙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컴퓨터에게 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지식으로부터 추론을 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거니? 라고 판단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거나 어떤 절차, 어떤 일을 하는 절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쫙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그러니까 어떤 심볼과 규칙이라는 걸로 변환을 해가지고 컴퓨터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까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다 규칙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인공지능 완벽한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구분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런 것들을 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챗 GPT 같은 애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지금의 지배적인 연구 방법론은 얘죠. 커넥셔니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뇌 구조. 뇌에 신경들이 존재하고 그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신경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처리해가지고 다음 신경에게 신호를 넘기고 퍼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건 고양이네? 저거는 개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의 뇌 구조를 인공적으로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처럼 판단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 가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못되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어떤 걸 룰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룰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순이 발생하는 순간 손을 들어버리고 나 못하겠다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알아서 어떤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모든
뭐든지 하는 걸 로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다 이렇게 사람의 뇌 구조를 흉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